안녕하세요, 시즈맨입니다. 안녕하세요, 토일입니다. 오늘 손님을 모셨는데요. 네. 지난 시간에 좀 예고를 하긴 했었지만 네. 대단한 분을 모셨어요. 네. 유튜브에서 채팅으로 또 정보를 많이 알려주시면서 네.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이제. 네, 안녕하십니까, 시즈맨 구독자 여러분들, 피터킴입니다. 플레임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고요. 한국에서 활동하다가 해외 여러 군데서 활동하고 있고, 지금도 해외에 있는데 지금 잠깐 한국에 와 있는 도중에 이렇게 연결이 돼서 여기 시즈맨에 출연하게 됐습니다. 네. 저희가 영광입니다, 사실. 얼마나 혹시 경력이 되셨나요? 제가 97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97년이면 1세대, 1.5세대? 2세대죠. 2세대라고. 예. 혹시 뭐 좀 대중분들이 알만한 뭐 대표작이라든지 뭐 최근에 또 하는 뭐 그런 대표작 우리나라에서는 아실 만한 것들이 아마 없으실 거고, 그때 제가 이제 한국에 있을 때는 뭐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같은 건 많이 했었어요. 제가 있었던 회사에서 그런 큰 작업들을 많이 했었어 가지고, 해외 나가서는 이제 머리부터 신발, 뭐 헤어 샴푸 뭐 이런 거부터 신발까지 여러 분야의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나이키는 많이 했죠. 그냥 그 굵직한 거 당연히 걸치지 않았을 리가 없죠. 최근 뭐 하이네켄, 네. 최근에 그게 온에어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007 이제 개봉할 No Time to Die 그 사람이 이제 하이네켄 마시는 그런 그 영화하고 이제 콜라보해서 하는 게 작년에 제작을 했는데, 이게 그 영화가 개봉이 미뤄지면서 이게 온에어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납품을 하긴 했는데 작업을 했지만 이제 개봉이 늦어지면서 그 TV 광고까지도 온에어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미리 준비를 했는데 개봉이 안 돼서. 아무튼 뭐 지금 여기서 작품들을 다 말하기에는 분명히 시간이 그쵸. 엄청 오래 걸리실 거고, 이 정도 경력이시면은 그 모자랍니다. 칸이 모자라. 그냥 알만한 건 그냥 거의 다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각 브랜드별로 한 번씩은 많이 좀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합성 파트 쪽에 있는데, 합성에서도 그 광고 쪽, 특히 이제 이 플레임 쪽은 같으면서도 좀 다른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쪽 전문가분의 그런 정보도 듣고 내용을 좀 유튜브에 너무 만들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이쪽 분들 컨택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물론 그쵸. 이제 다른 쪽도 다 어렵지만 특히나 이제 플레임 쪽은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영상계 그 중에서도 UDT 영역으로 뭐 보는데요. 빡센가요, 그만큼? 그냥 저는 뭘 생각하든 그 이상이라고 생각하고 그만큼 또 배우는 것도 많고 새로운 영역이라고 보는데, 그쪽에 이제 플레임 쪽에 이런 전문가를 또 모셔서 너무 영광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현재 지금도 이제 플레임 작업자로 계속 일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은 이제 슈퍼바이저로도 이제 다른 팀에도 관여를 하고 있고, 요즘에는 촬영장에 나가는 걸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점점 이게 촬영장에 나가서 체크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조금만 한두 가지만 일을 하면은 후반에서 10가지를 줄일 수가 있고, 맞아요. 훨씬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런 거에 좀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광고 쪽은 그 현장 가는 경우를 제 경험으로는 사실 잘 많이 못 봤거든요. 요즘은 좀 많이 이렇게 그래도 가는 분위기인가 보네요. 그래도 사전에 이제 프리 프로덕션이라고 하죠. 촬영 직전에 회의를 할 때 서로 이제 미팅해서 이건 이렇게 찍어 주십시오. 뭐 이거는 필요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광고 촬영이 굉장히 빡세요. 거의 뭐 하루에 다 찍어야 되는 보통 그런 스케줄이고, 특히나 좀 이름 있는 연예인이 나오게 되면은 그 연예인의 스케줄에 모든 걸 다 맞춰줘야 됩니다. 만일에 뭐 여러 가지 우리가 합성을 할 때 필요한 소스들을 찍어야 되는데, 그 연예인이 뭐 늦게 왔다고 해서 더 늦게 해줄 줄 아네요. 그냥 정해진 시간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분량만 딱 분량만 딱 찍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좀 힘든 게 많은데, 현장 나가서 확인해야 될 것들이 이제 많이 있죠. 근데
우리가 말을 해도 실제 현장에 나가면은 그 사람들이 그걸 다 기억을 못해요. 그걸 다 해줄 여력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저희가 나가서 우리가 10개를 요구를 했으면 3-4개라도 하게 최대한 우리 일을 줄여야 되니까 네, 그쵸. 실수가 없게. 그대로만 찍어도 와도 힘든데 촬영 단계에서 실수를 해버리면은 그걸 뭐 복구를 안 되거든요. 그쵸. 후반에서 피지맨님이나 저희 같은 사람들이 그냥 막 욕을 하면서 아니 안 봐도 이게 보여. 이게 영화도 이런 게 있거든요. 그쵸. 다 있는데 유독 근데 또 광고 쪽은 스케줄이 짧으니까 이게 좀 크죠. 더 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갑자기 좀 궁금한 게 편견일 수 있는데 현장에서 그 CG 슈퍼바이저나 CG 팀이 관여한다 하는 뭐 이런 영역이 좀 뭐랄까 한계가 있다. 알고 있는데 예, 들었었죠. 예, 전설처럼. 근데 이제 또 외국 경험이 또 오래 계셔서 그런 차이가 혹시 어떤지 한번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한국의 그 촬영 상황을 정확히는 알지 못하는데 제가 이제 한국에 들어올 때마다 이제 얘기를 나누는 제 지인들하고 해보면은 그렇게 좋은 대우를 받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저거 좀 치우고 찍어주세요. 그러면은 우리 지금 시간 없는데 그냥 일단 찍을게. 뭐 찍고 나중에 찍어주세요. 맞아. 이게 비일비재하거든요. 정말 다반사로. 맞아.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사전에 미팅을 할 때 그 샷에 대해서 이거 우리 이런 소스가 필요하다. 이거 찍어야 된다. 그다음에 뭐 빈 배경을 찍어야 된다라든가 뭐 이제 이런 경우 했을 때 그래도 저희가 나가 있으면은 꼭 물어봐요. 다 됐냐? 일단은 뭐를 찍어야 되는지는 기억을 못하지만 됐냐? 물어는 봐요. 문화가 다르네. 너무 다른데요. 아니면 거기도 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연예인 스케줄에 모든 거를 또 해야 되는. 그건 맞아요. 그건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어딜 가나. 몸값이 비싸니까. 예. 그리고 이제 뭐 우리나라 어떤지 모르겠는데 비싼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대역이 있어요. 키나 뭐 덩치가 정말 비슷한 대역이 그 사람을 데리고 뒷모습은 그 사람으로 찍고 뭐 손이라든가 뭐 이제 리허설은 그 사람으로 다 해요. 카메라 움직이는 거를 다 잡고 찍을 때만 이제 나오시라고 해라. 그럼 이제 그분이 오셔서 그것만 찍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만약에 본격적으로 이제 연예인이 나와서 할 때 그게 제대로 안 나오면 그 연예인까지 3D로 해야 할 불상사까지 일어나겠네요. 그럼 너무 나가신 것 같아요. 아, 네. 미국이나 이제 이런 해외 쪽은 그래도 약간 우대를 해주시는 그런 쪽이 일하는 거죠?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우대를 해준다기보다 저 사람이 이 분야에 대해서 나보다 잘할 것이다. 전문가다. 이 정도 느낌? 인지하는 느낌. 예. 신뢰하고 그런 게 있네요. 좀 협동하고. 예. 그게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어느 정도 이게 예를 들어서 같은 감독, 같은 촬영 감독이라서 저 사람한테 물어봐서 오케이가 나오면은 됐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수월하게 돌아가요. 두 번 정도만 일이 맞춰보면. 저도 뭐 현장 경험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근래에 좀 경험한 거를 생각해 보면 옛날엔 잘 모르겠는데 저는 뭐 그렇다고 대우가 막 엄청 나쁘고 그런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좀 존중해주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뭐 작업자 입장에서는 이제 제일 소통도 잘해야 되고 이제 중요한 사람이 감독이라는 그 사람이잖아요. 진짜 그 사람이 모든 책임을 다 가지고 있고 책임을 지는 사람이지만 현장에서는 저는 우리 기술 스텝 같은 경우에 촬영 감독하고 얘기를 많이 해야 된다고 봐요. 제가 하면 할수록 그걸 느껴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뭐 감독하고 얘기해야지 저 사람이 내 손님이니까 아니면 나 저 사람하고 일할 거니까. 그런데 실제로 우리한테 그림을 우리가 작업할 그림을 만들어 찍어주는 사람은 촬영 감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최대한 뭐 우리가 손 들가게 잘 찍고 뭐 조명이라든가 그런 것도 최대한 이제 씬이 연결이 될 때 이제 정확하게 이제 연결이 되고 뭐 그럴 때도 그 사람하고 얘기를 많이 해야 좀 수월해지는 것 같아요. 렌즈 선택이라든가 뭐 카메라 세팅 뭐 이제 이런 것 다 얘기할 때 감독은 그런 것까지는 신경을 안 쓰거든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네요. 저도 배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굉장히 또 97년도 20년 넘게 이렇게 시작을 하셨는데 이 CG 분야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 선배님께서 아주 옛날로 과거로 돌아가서 입문할 때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CG를 어떻게 공부했는지도 사실 궁금하고 지금보다 정보 접하는 게 더 어려웠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하필 또 광고 포스트 쪽을 선택하셨어요. 이 분야를 아는 것도 지금도 어려운데 그때는 이제 그런 분야를 또 디테일하게
알아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플레임이란 분야를 알기가 요즘도 어려운데. 그러니까요. 플레임이라는 소프트웨어 또 뭐 장비가 다른 일반 누크나 뭐 애프터 이펙트하고 다른 게 뭐냐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유튜브나 뭐 그런 데도 요즘은 튜토리얼도 나와 있고 하는데 누크가 굉장한 강점이 있죠. 3D 합성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전부터 플레임은 영상 작업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찍어온 거를 편집하고 컬러 작업을 하겠죠. 컬러 그레이딩. 이제 다빈치에서 많이 하는 거. 샷마다 합성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자막도 올려놓고 그래픽 요소도 만들고 하는데 각각의 소프트웨어마다 다 장단점이 있어요. 뭐 에펙은 뭐 그래픽 같은 요소 이펙트를 주는 게 좋고 누크는 이제 그 씬에 대한 합성과 뭐 이제 그런 게 좋고 또 뭐 파이널 컷은 편집. 근데 파이널 컷이라고 해도 아주 간단한 합성 기능이 있고 컬러 그레이딩도 있고 프리미어도 뭐 프리미어도 다 있고 하지만 이 모든 각각의 단계를 어느 정도 다 받쳐주는 거는 플레임이 아직까지는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쓰는 거예요. 일단은 뭔가 버벅거리지 않는 게 되게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플레임은 이 소프트웨어가 정해놓은 기준 사양이 있어요. 아무 컴퓨터에서나 돌아가지 않고 이 정도는 돼야 된다라는 게 오토데스크에서 딱 있습니다. 여기에 맞추지 않으면은 그거에 인해서 일어나는 문제는 우리가 책임지지 않는다가 딱 있어요. 근데 이제 굉장히 비싸죠. 근데 현재로서는 리눅스 머신하고 맥에서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맥에서 어느 정도 원활하게 돌리려면은 아이맥 좀 사양이 높은 거 또는 이제 맥 프로 정도 예, 그 정도에서 돌아가요. 사양이 그렇게 좀 좋은 거를 기준으로 자꾸 쓰다 보니까 일단 속도가 빠르고 누가 이제 바로바로 그 결과물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급하게 일을 처리해야 되는 광고 쪽에서 선호를 하는 거죠. 손님분들이 오시면 뒤에 소파에 쭈르 앉아서 네. 이렇게 바꿔보고 저렇게 바꿔보고 이렇게 한번 보죠 저렇게 봅시다 할 때 막 이렇게 뭐 버퍼링 걸리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게 바로바로 보여줘야 되거든요. 실시간으로 바로 이제 보여지는 게 저도 굉장히 신세계였어요. 어떻게 그쪽을 선택했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인 그냥 얘기인데 학교를 졸업을 하고 뭘 해야 되지 이제 뭐 그러고 있을 때 그냥 조그만 디자인 회사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때 CD-ROM 예. 이제 그런 거 CD-ROM에 네. 들어가는 이미지 포토샵으로 이제 하고 그런 데를 다니고 있었다가 이게 너무 평범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특별한 걸 좀 해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게 이제 CG였었죠. 그래서 그때만 해도 3D를 가르쳐주는 학원은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그때는 없었죠. 일단 장비 뭐 이런 게 다 워크스테이션만 돌아가고 지금 같은 이 PC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다가 우리나라에서 CG 학원이 처음으로 생겼어요. 소프트 이미지를 가르쳐주는 학원이었는데 그게 이제 그래도 다 장비가 SGI 인디고에다가 그거밖에 안 돌아가니까 그때는 PC에서 돌아가는 게 없었으니까 워크스테이션. 굉장히 고가의 비싼 학원이었죠. 저 삼성동에. 아. 그 학원에 가서 이제 기초반을 들었어요. 근데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나가서 뭘 하겠어요. 그냥 만져보는 거죠. 예, 초반 3개월인가 과정을 끝냈는데 그 중에 이제 강사 선생님 한 분이 플레임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직원을 뽑는데 한번 가볼래? 그래서 그게 뭔지도 모르고 포스트 프로덕션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갔습니다. 그게 이제 도산공원 옆에 있는 압구정동 한복판에 있는 거기를 갔는데 영상이 실시간으로 막 돌아가는 거예요. 뭐 네. 그 풀 사이즈 화면이 그래서 그런 건 처음 봤죠. 이게 뭐지? 막 하면서 그 하드웨어도 보여주시고 그 당시에 이제 나중에 제 사수가 됐죠. 하드웨어도 보였는데 막 여러분들 워크스테이션이 어떤지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워크스테이션은 냉장고만한 그런 거였습니다. 예, 그렇죠. 맞아요. 진짜 슈퍼컴퓨터처럼. SGI의 머신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게 지하실에 있고 막 그 VTR 테이프 비디오 테이프 같은 거 돌아가고 막 그러니까 막 너무 멋있는 거예요. 막 이 비싼 장비가 막 그냥 막 있고 모니터도 굉장히 큰 그러니까 그때 20인치 모니터를 쓰고 있었는데 그게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거였어요. 엄청 컸죠. 예. 네. 제가 일반 바깥에서는 뭐 14인치 그런 것도 쓰고 있을 때 그러니까 너무 멋있어가지고 나 이거 하겠습니다. 그 멋에 뭔가 이게 무슨 일 하는 건지도 정확히 모르고 그냥 이게 뭔가 있어 보인다. 멋있는 장비가 있고 네. 막 이게 돌아가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 출근하고서 일주일인가 있었는데 이름을 말할 수 없는 모 여자 연예인이 왔어요. 자기 광고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좀 잘해달라고. 직접 그 플레이 직접 왔어요. 그 첫날부터 좀 힘들긴 했는데 그래도 막 이런 좋은 장비를 막 만질 수 있고 다른 데서는 볼 수도 없는 그런 거니까. 그런데 그냥 이 2D라는 게 이제 배경과
또 다른 레이어를 얹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3D보다는 저한테 좀 더 재밌었어요. 3D보다는 저한테 잘 맞은 것 같아요. 그럼 그때도 거기서 뭐 플레임 팀이 있으면 이건 뭐 아트 팀, 또 뭐 3D 팀도 있고 막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예. 그때 당시엔 좀 어땠나요? 그때 당시엔 플레임하고 3D만 딱 그렇게 했었죠. 뭐 아트나 그런 건 없었고. 예. 그럼 그때도 이제 3D 분야를 또 좀 더 이렇게 현장에서 가까이서 처음 본 거겠네요. 그렇죠. 본격적으로 제대로 일을 하는 현장은 처음 봤죠. 그때 좀 다른 건 잘 기억이 안 나도 저도 그렇고 저의 첫 작품 이런 건 되게 의미가 있어서 좀 기억이 나거든요. 혹시 첫 작업한 거가 기억나시나요? 애니콜 김희선이 나왔던 거. 그러니까 제가 한 건 아니고 그냥 단순히 참여를 한 거죠. 그쵸. 그쵸. 예. 당연히 이제 저 선배님들이 이제 작업을 하시고 뒤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야, 그 시대에 이렇게 하셨던. 그러게요. 거군요. 신기하네. 예. 그래서 오늘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또 시작하셨다고 말씀하시니까 진짜 요즘은 잘 이해를 진짜 못하겠네요. 그때는 뭐 인터넷이 지금처럼 이렇게 뭐 누구나 다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니었으니까 정보가 전혀 없었죠. 그러면 거의 뭐 현장에서 그 선배님들한테 상사한테 배우면서 거의 혼자 또 공부하면서 현장 경험하면서 그래야 했네요. 그렇죠. 아니 뭐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찾아서 나오지도 않을 거고 플레임 공부가 있는 건 오로지 그 백과사전만한 매뉴얼밖에 없는데 그거 보고는 절대로 알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그쵸. 예. 이 현장에서 배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죠. 에피소드들이 많았을 것 같네요. 굉장히 많죠.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좀 한두 가지만 얘기해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가장? 자막을 그러니까 플레임 안으로 이제 임포트를 해가지고 넣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옛날 플레임보다 더 이전 단계의 기계들이 있었는데 그거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자막을 레이저 프린터로 뽑아가지고 그게 카메라에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걸 이제 놓고 카메라를 딱 넣어서 초점 맞았나? 찍어서 이제 그걸 갖고 그 이미지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지금 말도 안 되는데 와. 완전 수동. 그거 애니콜은 아니죠. 그건 얘기하면 안 되겠죠. 아니에요. 완전 수동. 와. 옛날에 그 필름 시대에는 필름에 썼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그렇게 들었어요. 그 그 이전 시대에는 그것까지는 아니고 아무튼 그래도 디지털이니까 그나마 좀 나아진 정도. 플레임 이전에도 이런 영상 합성 장비가 있기는 있었는데 그런 장비는 우리가 이제 턴키 장비라고 하거든요. 그냥 그 기계 자체예요. 거기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그냥 그게 다 들어가 있고 거기에서 뭐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플레임은 외관상으로는 턴키 장비지만 어쨌든 컴퓨터 하드웨어의 소프트웨어로서 탑재가 된 인스톨을 한 그런 최초의 영상 합성 장비가 플레임이에요. 사실상 턴키 장비지만 거기서밖에 안 돌아가는. 플레임의 또 기원을 또 알게 되네요. 그러니까요. 90년도에 91년도에 처음 나왔어요. 그러니까 마야보다 먼저 나왔네요. 포토샵을 만약에 쓰는데 포토샵만 되는 컴퓨터를 사는 거죠. 예를 들면 그 이전 장비는 그렇죠. 이전 장비는. 오로지 그거밖에 안 되는 퀀텔이라는 회사의 장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참 역시 이 실무자분들은 그 여러 가지 변수에서도 이 대응력 이게 이제 능력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문제 해결 능력 다 해결을 했던 부분들이 진짜 대단합니다. 광고에선 그런 게 많죠. 이게 워낙 빡세니까 막 갑자기 뭐가 안 되네, 그러면 그 임기응변이라고 그쵸. 그냥 막 해야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할 수밖에 없는. 그게 플레임 작업자에서는 좀 많이 요구가 되는 상황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좀 여유가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광고라서 빠르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뭐 깊이라기보다는 그냥 이제 얕아도 그냥 넘어가는 야매로라도 뭔가 해야 되는. 네. 그러면 실장님이 이제 플레임을 하시게 됐을 때 처음 접하셨을 때 예. 그때 가장 어려웠던 게 어떤 게 있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어려운 건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다 어려웠죠. 처음에는. 그런데 이제 지금하고는 그때하고 뭐 신입사원의 기준이 많이 다른데 그 당시에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들어왔어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열정과 의지만 있으면. 그것도 모르고 이게 저희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광고를 한다더라 그래서 광고 대행사 같은 건 줄 알고 들어오는 친구도 많았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다행히 이제 전 디자인과 나오고 뭐 그래서가지고 포토샵이랑 그런 거를 조금 할 줄 알아가지고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죠. 레이어 개념도 알고 있고 레이어를 알고 있었던. 디자인을 또 하셨기 때문에 광고 쪽은 또 디자인이 또 중요하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뭐 하다 자막 하나 얻는 것도 좀 센터 딱 맞춰서 넣는 거랑 조금 다르긴 하죠. 예, 근데 포토샵을 알고 왔던 게 지금은 뭐 누구나 다 기본 중에 기본이지만 그때 당시로서는 굉장히 도움이 됐죠.